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이제 시장은 지난주에 온통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에 집중했다면 이번 주에는 젠슨 왕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이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금리 인하를 거의 못 박다시피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좀 비둘기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에 또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런 상승 탄력을 이번 주에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여부가 되겠고요. 자, 하지만 좀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중동에서 주말 사이에 엄청난 교전이 있었고 긴장감이 올라가면서 유가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이번 주에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젠슨 왕이 또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을 내놓으면서 우리 시장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끌어올려 줄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 참 지지부진하고 무거운 시장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21일부터 23일까지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요. 매일 0.2%의 변동성을 보여줄 만큼 관망의 장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던 한 주였는데요. 과연 이번 주 우리 시장은 과연 시장의 상승 동력을 받칠 만한 모멘텀 속에서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까요? 2,700선을 넘어서 800선까지 시원하게 돌파할 수 있을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9월 또 연말까지의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 오늘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다음 달 9월에는 대형주로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 또 중형주로 한 단계 낮춰지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보면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을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서울 집값이 조금씩 움직인다라는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다면 집값이 올라가면 건설주도 함께 올라갈 수 있을지 투자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파월의 때가 왔다라는 발언 속에 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는데요. 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점점 더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투자 비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간증시온에서는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화두 이슈인 엔비디아의 실적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HBM 시장의 동향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월요일장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켓나우 1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우선 주말 사이 미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좀 환호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현재 수가 모두 1%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식시장 외에도 금값과 국제유가도 덩달아 강세를 보였으며 채권 가격도 재차 반등하는 흐름이 전개되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사이클의 개시를 강력하게 시사했는데요.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해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9월 피크업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전일 불안 심리에 조정을 보였던 대형 기술주들이 금리 인하 수혜를 급등하는데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4%대 뛰며 M7 종목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하락폭이 컸던 AI 반도체 관련주도 재차 반등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모딩스가 4%, 퀄컴, AMD, 인텔도 2%대 상승을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8% 급등하였습니다. 주말 사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격전이 발생하며 중동 내 전운이 일고 있긴 하지만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한 이후 이번 주에도 강세 흐름을 좀 이어져 갈지 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기술주의 향방을 가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수익에 기반한
기술주의 랠리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시장은 중동발 긴장감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힘을 더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오늘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주말 사이 중동 격전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장 초반 상승 시장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국내 증시의 경우 빅 이벤트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 속 관망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주간 기준으로 0.2% 올라서 2,700선 위로 올라왔지만 주중 내내 제자리 걸음에 머무는 수준이었는데요. 특히 시장 거래 대금이 주말로 갈수록 마르면서 평소보다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며 시장에 대한 경계 심리가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8월 5일 블랙먼데이 이후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른 속도로 V자 반등에 성공한 이후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의 대표 섹터가 증시를 강하게 이끌지 못하고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코로나19와 엠폭스가 재차 유행하면서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며 테마주들이 재차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충족된 가운데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다리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미 경제의 완만한 둔화 속에 이제 남은 해결 요소들은 AI 투자와 미국의 대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 변수와 테크주의 주도력을 얼마나 빨리 회복시킬지가 향후 증시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국내 기술주들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좌 역할을 하는 만큼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장 대응 한번 해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알아보고요. 여기에서 종목, 오늘 골라볼 종목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슈 레더 오늘은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리섭 전문위원과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포착하셨을까요? 두 분이 개장 전에 주목하고 계신 이슈 먼저 신리섭 위원이 포착한 이슈부터 알아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달 13일 시총 규모별 지수 정기 변경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종목군이 중소형 펀드에서 상위 비중을 차지하면서 기관 수급 유입을 통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사이즈 지수 변경을 보게 된다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가는 종목의 한 달 수익률은 코스피 지수보다 평균 5.6%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 소외당하며 중형주로 이동을 하는 대형주들 드디어 볕이 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이제 대형주가 될 종목도 중소형주로 좀 다 내려갈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더 수익률 잘 갈까, 주가가 잘 갈 수 있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실섭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이 정기 변경, 주가지수 정기 변경이 9월 중에 있습니다. 뭐 어떤 일정으로 좀 진행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때에 따라서는 예전에 셀트리온의 그 모습처럼 네, 뱀의 머리가 되기보다는 용의 꼬리가 되는 걸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되려고 치열하게 하다가 온 가족이 악플로 상처받는 일보다 조용하게 시골 가서 이장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FNF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지금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요? 네, FNF를 미리 말해버렸는데 일단 그 정기 변경에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게 있고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그렇죠. 가는 게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죠. 근데 이게 무조건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간다. 우리가 보통 그냥 인식이 소, 중, 대. 큰 데로 가면 커야지 좋다.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 큰 물에 가서 놀아야 좋은 거 아니냐. 코스닥보다 코스피에 가는 게 좋다. 이런 인식이 이게 일반적인 것처럼. 아닐 수도 있죠. 그쵸. 송사리 피레미가 고래 사는 데 갔다가 잡혀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을 게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한 방향이라면 그냥
지금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LS 일렉트릭, 삼양식품, LS, LIG넥슨, 한국가스공사, HD, 현대미포조선 물론 여기 좋은 종목이 요즘에 좋은 종목이 꽤 있긴 그쵸.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또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무조건 좋으면 거론한 기업들만 혼자 걔네들만 다 같이 그냥 동반 상승을 해야 주가 됩니다. 오르겠죠. 그리고 반대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떨어지는 현대건설, 한화시스템, 강원랜드, SK IE 테크놀로지, 한온시스템, FNF는 다 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 거론되는 이 후보들을 보면은 이 종목들은 조금 주가가 재미없긴 해요. 그렇긴 해요. 네. 지금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게 요즘에 대부분 지금 트렌드의 이슈에 얽히지도 않고 그쵸. 시세도 안 좋고 다 실적도 안 좋긴 해요.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게 다 대부분 차트도 좋고 실적도 좋긴 한데 네.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무조건 법칙대로 수학처럼 정답이 있는 거라면 우리가 이런 거론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딱 보고 저거 좋나 사면 그냥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식엔 정답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변화될 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LS 일렉트릭이나 삼양식품의 시세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잖아요. LS 그렇죠. 일렉트릭, 삼양식품은 정말 역사적 신고가를 세우고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변경이 조정의 핑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그러니까요. 이거는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 이런 그러면은 생각이 뭐 듭니다. 최근에 어쨌든 뭐 아까 고은별 앵커가 정리도 해줬지만 오히려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간 종목들이 수급이 오히려 좀 들어오면서 더 좋은 결과들도 있었다면서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네. 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지금 안 좋잖아요, 시세가. 네네. 근데 오히려 중형주로 가면서 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면서 몸집은 낮아졌는데 오히려 수급이 더 들어오는 결과로 지금 시세가 좋지 않은 거를 바닥권 탈출하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건 반대예요, 오히려.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리밸런싱이 되면서 대형주 안에 포지션상에서는 이 그룹들의 파이가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중형주에서 차지할 때보다 수급이 일부 빠져나가는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역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또 100%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따져봐야죠. 이게 변수의 합인데 그 변수가 정말 가장 수학 문제보다도 저는 이 주식시장의 변수의 합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100% 정답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일단 다 좋은 게 좋죠. 재무제표도 좋고 차트도 좋고 지금 트렌디한 어떤 업황에 연결되어 있고 이런 어떤 이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된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좋은 거 상상이 좋은데 네. 그게 없다면 최대한 확률적으로 뭐 5가지 변수를 여러분들이 따지냐면 거기서 한 3개 이상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되는 부합하는 거를 것. 선택하는 것이 그렇죠. 확률을 높이겠죠. 2개가 좋은 것보다는 3-4개 그 작업이 결국에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작업이고 내 자산이 일정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 고민을 하면서 네.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선택해 보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가지수 정기 변경 9월 13일입니다. 얼마 남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시니어님이 의견을 주시면서 오늘 이슈로 주셨어요. 그럼 관련해서 이 움직임이 있을 만한 이 대형주로 편입될 아니면 중소형주로 중형주로 좀 내려갈 이런 종목들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떤지 체크를 해볼까요? 고은별 앵커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그리고 중형주에서 대형주로의 이동이 예상되는 종목군들 추려봤습니다. 먼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이 예상되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시장의 소외를 받으면서 주가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군들이겠죠. 대표적으로 SK IE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MSCI 정기 변경에서도 편출이 됐었는데 국내 증시에서도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가는 그러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가가 지금 역사적인 최저점을 연일 경신을 하다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최근에는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5위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저점을 짚고 꾸준하게 좀 우상향하는 단기적인 반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요일장에서는 0.8%가량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상장 이후 최저점을 연일 새롭게 쓰고 있지만 저가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에 중형주로 내려가게 된다면 기관의 매수세도 좀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LRG 넥스원과 조금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같은 방산주로 엮이고 있긴 하지만 한화시스템은 오히려 중형주로 내려가고 LRG 넥스원은 대형주로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군들입니다. 다만 금요일장의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는 한화시스템의 주가의 반등 여력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6월과 7월 시세를 강하게 분출했기 때문에 8월 들어서는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산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한화시스템이 중형주의 대장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 업황이 좋지 않으면서 1년간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다만 최근에 건설 업황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5일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저점을 딛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MSCI 지수 편입에 성공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았던 기업이죠. 다만 역시나 많이 상승했기 때문일까요? 금요일장에서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게요. 지금 중형주로 내려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가 꾸준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오히려 대형주로 편입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도 물량이 또 출회되고 있는 양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예상 종목군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엄선해서 또 지켜봐야 될까요? 전문가들의 선택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그럼 바로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실섭위원이 주목하고 계신 아까 힌트를 주시긴 했는데 자꾸 FNF입니까? 먼저 말해요. 그러니까요. 맨날 잊어버립니다. 네. FNF가 근데 주가 흐름은 최근에 너무 안 좋은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아까 LS 일렉트릭이나 삼양식품을 지금 저 고점이라고 하면 또 갱신하니까 그런데 네. 그거를 지금 잡기가 솔직히 신규 매수자들이 저걸 쉽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요즘 시장 트렌드가 어쨌든 가는 게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좀 걱정도 됩니다. 중간에 항상 신용이나 빚을 털고 간다는 게 이번에 엔비디아에서도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긴 하죠. 너무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은 그거를 꼭 메꾸고 갑니다. 그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이나 삼양식품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름다운 조정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의류주가 좀 저는 너무 아깝거든요. 솔직히 좋은 의류주 많은데.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런 걸 봤어요. H&M하고 한섬에 정말 디자인이 똑같은 옷을 여자분이 계속 입고 나오는데 가격 차이가 10배입니다. 그러니까 한섬의 타임마이는 가격이 엄청 비싸요. H&M. 네, H&M이나 자라. 그 한섬이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겨울로 다가오면 캐시미어 코트 300, 400짜리 입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 충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방어력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섬이 못 가고 있고 FNF는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 앵커님이 모르시겠지만 취미가 테니스세요. 그래서 혹시 세르지오 타킨이라는 알죠. 그렇죠. FNF에서 이제 새로 들여온 테니스 브랜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실내 테니스라고 막 테니스장도 막 노란색, 보라색 코트, 핑크색 진짜 예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요즘에 워낙에 그 많이 감성사진 찍으시니까 거기서 네. 많이 찍는데 세르지오 타크니도 굉장히 옷이 괜찮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FNF는 그 픽업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가 없다는 약점을 정말 좋은 거를 픽업해서 파는 빨리 능력으로 트렌드에 맞게. 커버를 완전 해버린 거죠. 지금 M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에서 다 글로벌하게 팔리고 있고 디스커버리가 최근에 워너브라더스한테 그걸 땄더라고요. 이 지금 한국에서만 팔고 있다가 이제 디스커버리도 MLB처럼 만들겠다. 물론 디스커버리, MLB, 세르지오 타키니가 다 자체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공격하시는 분들이 FNF가 잘 나갈 때는 먹히지 않았는데 지금 FNF가 꼬꾸라지니까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재가 그걸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주식이 떨어지면 악재가 들어와요. 잘 보세요. 크래프톤도 떨어지니까 공격이 들어왔다가 네. 지금 올라가니까 원히트 언더가 아니라 배틀그라운드가 너무 좋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NF가 지금 주가가 안 좋으니까 그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유를 너네 찾는 자체 거죠. 브랜드 없지 이유를 않느냐. 찾는 거죠. 예. 그건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야 그럼 역시 MLB랑 디스커버리 두 개로 끝냈네. 이게 돼요. 크래프톤처럼. 네. 저 지금 약간 크래프톤의 사례를 지금 약간 FNF에 대입하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내 상하이 1호점을 시작으로 지금 이번에 딴 게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네네. 여기를 이제 팔 수 있는 권리를 사왔어요. 중국이요? 워너브라더스한테. 그러니까 디스커버리의 계절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옵니다. 먼저 데뷔하셔야 돼요. 지금 벌써 백화점 가보세요.
지금 어저께도 저 백화점 갔거든요. 가을로 나오고 패딩을 전시해놓고 맞아요. 패딩관을 만들어놨더라고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그쵸. 디스커버리의 시대가 올 건데, 계절이 올 건데, 디스커버리를 지금 동남아시아, 중국이 판권을 따냈다, 아시아는. 그래서 아마 MLB의 성공에 이어서 디스커버리가 성공하는 그 상황과 함께 중형주로 이동을 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조금 기대해 보면은 약간 업종은 틀리지만 크래프톤처럼 너네 그거잖아요. 너네 배틀그라운드밖에 없잖아. 그래서 너네 배틀그라운드 하나로 끝냈네.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도 네. 너네 MLB 디스커버리밖에 없잖아. 그것도 너네 거 아니네. 그러다가 너무 잘 되면 MLB 디스커버리로 정말 다 했네. 평정 끝났네. 네. 10개, 20개 브랜드 가진 애 필요 없네. 네. 뭐 이렇게 전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가만 기술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고 오르기 시작하면은 네. 그 시장의 악재들이 다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지고 호재들의 보이스가 커집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발동이 걸려서 더 오르게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의 어떤 저점을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떤가.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FNF가 저점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최근에 뭐 수급 보니까 기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기도 하네요. 이런 상황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제 정말 바닥까지 왔습니다. 이 FNF도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반전을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곽유정 파트너님은 요 지수 변경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지수 변경을 하는 대형주로 가는 걸 고르셨구나. 네. 네, 그러니까요. 한국가스공사를 한국가스공사. 네, 핫하긴 하죠. 한국가스공사가. 예. 네, 선택해 봤는데요. 네. 일단은 뭐 모멘텀이 워낙 다양하니까 최근에 이제 대왕거래 관련해서는 지금 다음 달 이제 해외 투자은행 대상으로 해서 주관사 선정한다는 관련 이슈 네네. 같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싱가포르 기업인 이스턴 내비게이션과 보급선 계약 체결도 하게 되면서 계속 관련 모멘텀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중소형주인 화성밸브가 조금 더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한국가스공사가 그래도 8월 기점으로 해서 반등세가 또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신규 매수 들어가 보셔도 나쁘지 않은 적정한 구간대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6월 달까지만 해도 이 종목이 이제 시가총액이 장중에 그 5조까지 넘어선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한번 물씬 들어왔었는데 그쵸. 다음 이제 지수 변경일이 11월이라는 가정하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주가 상승이 또 나오게 된다면 또 다시 또 지수 편입에 대한 패시브 자금 모멘텀도 같이 함께 들어와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가져가 볼 수가 있는 게 최근에 보니까 2분기 관련해서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127% 정도 증감률이 좀 잘 네. 나와줬더라고요. 물론 이제 작년에는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지출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인해서 좀 큰 폭으로 개선세가 일어나긴 했지만 네. 이전에도 제가 한번 브리핑 도와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민수용 요금 중에 주택용 요금 관련해서 그 가스비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6.8%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도 미수금을 한 4천억 정도 지금 털어내고 있거든요. 하반기는 이러한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지금 환율도 좀 떨어지고 있고 유가도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지금 또 도입 단가 역시도 낮아지게 됨으로써 하반기 이제 기점으로는 그동안 지금 2022년도부터 배당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배당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뭐 대형주로 편입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대형거래 프로젝트는 뭐 연말까지 이제 계속해서 본격적인 작업들 들어갈 테니까 이런 이슈도 받을 수 있고 11월에 그렇네요. MSCI 정기 변경 다시 한번 좀 부각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 두 분이 또 다른 포지션을 주셨어요.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종목도 하나, 대형주에서 또 중형주로 오는 종목 하나 이렇게 공략을 해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이 잘 성향 맞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해봤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 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는 뭘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움츠려 있던 건설주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 금액은 직전 분기 대비 2자릿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주들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원가율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을 집중하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건설주들의 상승 일시적인 테마가 아닌 지속성을 가진 모멘텀일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좀 침체돼 있고 거래도 많지 않았는데 일단은 2분기에 거래 건수가 10% 정도 늘어났고 거래량 자체가 늘어났고 거래 대금도 30%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났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건설주들도 함께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가 네.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본 이슈고요.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이 이슈를 할까 말까 계속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하셨어요? 왜냐하면 네. 7월부터 계속 좀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그쵸. 일부 종목들도 있었는데 뭔가 좀 확실한 모멘텀이 지금 잭슨홀 이후라고 좀 보여져서 잭슨홀 이제 미팅 쪽에서 일단은 파월 연준 의장이 피벗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많이 언급을 했고 이제 또다시 또 비컷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관련 수혜 종목들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일단은 가지고 와봤고요. 네. 근데 파트너님, 미국에서는 어쨌든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건데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난주 어쨌든 금통위에서는 금리 안 내렸고 네. 금통위에 잭슨홀에 참석한 이 한은혜 금융통화위원이 미국 따라가지 않겠다. 네. 이러면서 뭐 중요한 게 다른 변수보다 부동산 우리 시장에서는 특히 부동산에 중점을 두면서 금리를 결정해야 된다 그런 식의 언급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좀 노이즈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좀 이전에 7월 달에 실기론이 있었잖아요. 네네. 연준 쪽에서. 놓쳤다, 이런 그래서 이야기 이제 있었죠. 8월 초쯤부터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한은 쪽이라도 이 실기론을 지금 또 뒤따라가지 않으면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서울 집값이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냐면 네. 22주 연속으로 지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연속 하락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좀 계속해서 지역별 차별화가 좀 너무 심하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기존에는 사실 시장에서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기 관련해서는 연준에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한 10월달 경쯤부터 슬슬 좀 진행을 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하의 그 시기가 물론 연준이 조금 더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나서 눈치 보면서 진행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연내에는 우리도 내릴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근데 거예요. 일단은 주택 그 관련해서 심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니까요. 그 소비자 동향 지수 CSI가 네네. 있거든요. 주택 가격 전망 관련해서 한 달 전보다 3%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지금 수치가 지금 118 정도 됩니다. 이게 100을 넘어서면은 주택 가격이 지금부터 이제 1년 후에 그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올라갈 보는 거다. 네, 그런 이제 견해들이 지금 좀 더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 그 주택 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가 2021년도 10월 이후로 34개월 만에 지금 가장 높게 치솟고 있는 시기라고 하고요. 실제로 지금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량을 보니까 네. 28만 건으로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9.8%나 지금 늘어나고 있고 거래 금액 역시도 30% 정도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이제 호황기였었던 2022년도 이후로 2분기 최고치라는 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2022년도 2년도 이후로 지금 개선이 되어가고 있고 지금 실제로 물량 역시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착공 물량 역시도 지금 12만 건으로 한 30% 작년 대비해서 30% 정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도 아직까지는 좀 네. 있거든요. 너무 좀 불확실성이 아직 좀 남아있다라고 그렇죠. 보는 견해들이 있다 보니까 원가율 개선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원가율이 쉽게 얘기해서는 마진율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다 높아지다 보니까 원가율 자체가 굉장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원가율이 90%다라는 것은 1조 정도 이제 만약에 그 착공을 한다라고 쳤을 때 마진이 한 천억도 안 남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율이 개선되고 있는 기업들 기점으로 해서 지금 주가 상승이 조금 더 우선적으로 네네. 좀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부동산 정책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88 대책을 보면은 그린벨트 관련해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소형 건설 종목들도 일종의 좀 테마성으로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이 그린벨트 해제가 얼마만큼의 파급 효과를 주냐라고 봤을 때 사실 이제 증권사 쪽에서 나온 보고서들 보면은 사실 그렇게 큰 파급 효과는 없다. 왜냐하면 대형주 3사들이 대형주들이
그 건설을 한번 하면은 1년에 한 10만 정도? 네네. 그 정도 이제 건설을 짓는데 이번에 이제 그린벨트 해제하게 되면 한 8만 정도 이제 세대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이슈가 시장에 있어서는 업황 개선, 심리적인 개선에 대한 효과를 거둬줄 수 있기 네.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 집값, 부동산 가격들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그린벨트 해제, 정부 정책까지 버무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건설주들 흐름 좀 체크해봐야겠죠.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건설주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건설 기업들이 다시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지지부진했던 주가를 뒤로 하고 이제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익률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으로는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이 꼽히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그러한 기대감 속에 전일에도 7% 이상의 강세를 보였고요. GS건설은 15,000원대에서 등락을 오가면서 지리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지난달부터 주가가 좀 반응을 하면서 2만 원 선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장주로 꼽히는 삼성물산 역시나 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요. 부산 사직지구에 지금 재개발이 선정됐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또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서울 재개발과 엮여있는 기업들 상지건설과 신원종합개발이고요. 재개발 소식이 그린벨트 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상한가에 올라서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자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아직도 부동산 파이낸셜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가를 이제서 접근을 하는 게 좀 긴 시간 또 행보하진 않을까라는 부담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건설주들 좀 어떤 걸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건설주들 최근에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어쨌든 금리가 계속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PF 구조조정 이런 이야기들 나오기 때문에 또 건설사들이 현금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강유정 파트너님은 건설주 뭐 보실 거예요? 네, 저는 GS건설 가지고 왔는데요. GS건설? 사실 네. 최근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대형주들 이제 몇 종목들 보면은 이전에 좀 붕괴 사건이 있다던가 내지는 순살 자의 논란이 좀 있었던 사고를 좀 네, 쳤던. 그런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지금 또 주가 상승세가 그러니까요. 또 그렇게 가파르게 나타나고 올라오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검단 아파트 쪽에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GS건설에서 5천억 정도를 이제 손실로 반영하면서 적자 전환이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불과 1년 만에 지금 곧바로 흑자 전환에 지금 성공을 했고요. 1분기에 이어서 지금 2분기까지도 연속 흑자를 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올해 상반기 지금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이런 모멘텀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원가율 개선도 있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가율은 낮을수록 좋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1분기 매출 원가율이 91%, 2분기 매출 원가율이 93%로 거론됐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89%로 크게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을 지금 끌어올린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지금 신사업 부문에서도 계속해서 매출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매각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네. 지금 현금 흐름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자회사 매각을 통해서 또 현금 확보에 대한 그런 이제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신사업 쪽에서 대형 수주들이 계속해서 잇따라 지금 나와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분기 신규 수주액 가운데 지금 절반이 넘는 57% 정도 수준이 계속해서 신사업 부문에서 네네.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수주 역시도 최근에 5조 정도 대규모 수주도 달성했다고 하고요. 이러한 모멘텀에 따라 지금 한 2달 정도 주가 상승세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워낙 이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최바닥까지 갔다가 지금 네. 반등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작년 전고점 구간대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주가 회복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GS건설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GS건설 어쨌든 지난달부터 해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신일섭 위원님은 건설주 어떤 거 보실 거예요? 네,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네. 사고를 더 많이 친 기업. 네, 그러게요. 이게 왜냐면은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식 시장이 한번 폭락을 크게 했다가 올라가면 두 네. 배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상처가 깊으면은 회복되는 게 막 극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지금 이거는 솔직히 이거 처음에 보고 나서 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무섭죠. 예. 정류장에 서 있는데 그냥 날벼락을 맞은 거잖아요. 공사장 근처에 못 서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2021년도 6월 달에 광주 학동 아파트 붕괴 사고고 근데 또 이게 7개월 만에 한 번 또 터뜨렸잖아요. 그쵸. 네. 외벽이 붕괴되면서 그거를 거의 공정률이 75% 이상이었나? 그쵸. 그거를 다 부시기로 했잖아요, 다시. 근데 이게 이러고 나서 뭐 영업정지 몇 개월 당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뭐 불만도 많이 있었는데 법이 그렇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좋은 얘기를 하자면 그 앞에 뭐 거시적인 얘기 다 해주셨어요. 네네. 그리고 이 노원구 사시는 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광운대 노원구에서 대학교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옛날에 4일로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시멘트를 공장에서 싣고 온 다음에 네네. 광운대 역에 있는 4일로에다가 저장을 시켜놓은 다음에 트럭 기사님들이 와서 거기서 다시 싣고 나가시는 방식이에요. 레미콘으로. 그러니까 너무 주민들이 싫죠. 노원구 한복판에 광운대 그쵸. 대학생들 옆에 있는데 시멘트 분진가루 맨날 날리니까 근데 거기 있던 거를 철거를 시키고 그 엄청난 부지가 이제 남게 된 거예요. 거기를 개발하게 되는 예, 거예요. 거기다 이제 멀티플렉스도 들어오고 엄청난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주력으로 HDC 그래요? 현대산업개발이 참여를 합니다. 그 지금 내년도 매출 반영되는 것만 대략 4천억 원가량 정도 반영된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제가 보는 차트상으로는 GS건설보다 지금 제가 보기엔 이 씬에서는 지금 1등주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따지는 1등주는 뭐 시가총액이나 매출 기준이 아닙니다. 그 테마나 그 업종이 관심을 받고 처음에 시작하면서 가장 강세로 나간 기업을 저는 1등주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HTGC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1등주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주식와이프분께서 선택을 안 하셔서 제가 얼른 가져왔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피해 회복을 가장 극적으로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HTGC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정도의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먹물이 옷에 한두 방울 묻잖아요. 그거를 지우려면은 정말 수천 통의 양동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많은 쇠물이. 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HDC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뭔가 어필하고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에 지은 아파트가 튼튼하다. 근데 그 이후로 또 해이해져가지고 그쵸. 코로나 이후로 또 지금 부실 이런 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한번 당하면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관리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서 예 그런 부분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공교롭게 두 분 다 조금 사고가 있었던 그런 건설사들 오히려 더 심기일전에서 개선하고 실적도 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로 하나씩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도 잘 이 종목들 건설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오늘은 두 종목 살펴볼 텐데 둘 다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입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CJCGV입니다. 제목에 넷플에는 영화 없어요라고 달았습니다. 즉 볼만한 영화는 결국에 극장가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요. 최근 극장이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빠르게 정상화 중입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멀티플이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많이 회복을 한 것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박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대비 2023년에 9%가량 성장했고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해서는 66% 회복했습니다. 전체 관객 수는 더 회복세가 가파른데요. 2022년 대비 2023년으로 넘어가면서 11% 회복했고요. 팬데믹 전과 대비해서는 55% 회복한 상황입니다. CJCGV에 대한 대신증권의 목표 주가 기존 수준인 10,000원을 유지하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 유지했네요. 더 자세한 내용 뒷장에서 살펴보시죠.
대신증권 리포트에서는 CJ CGV를 둘러싼 두 가지 우려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볼거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넷플릭스와 비교를 했는데요. 결국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는 미끼 상품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리즈물이 넷플릭스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상 이 소비자들, 시청자를 이 플랫폼에 오랫동안 체류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끝나는 영화보다는 계속해서 재생을 클릭해야 하는 시리즈물이 넷플릭스의 주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고,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경우는 영화관, 극장가에서 공개한 뒤에 45일의 홀드백 기간, 즉 유예 기간을 거쳐서 넷플릭스에 공개된다는 겁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볼만한 영화는 결국에는 극장에서 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논란은 CJ CGV를 둘러싼 이 티켓 가격 논란입니다. 영화표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몇 년째 이야기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볼거리가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일단 티켓 가격 AT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까만 선으로 표시된 것이 CGV의 ATP, 즉 평균 티켓 가격입니다. 지난 2019년에는 8,100원 수준이었는데 팬데믹 당시인 2022년에는 11,900원까지 무려 47% 티켓 가격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최근까지는 또 티켓 가격이 좀 떨어져서 9,100원까지 하락한 수준인데요.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는 1,000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은 겁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빨간색, 주황색으로 표시된 선인데 처분 가능 소득 대비 ATP입니다. 즉 내가 쓸 수 있는 돈, 소비 능력 대비한 티켓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처분 소득 대비한 티켓 가격이 2019년에는 0.199%에서 최근에는 또 내려가서 0.193%까지 낮아졌습니다. 즉 2019년 대비해서 소득은 많이 늘었지만 티켓 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체감 티켓 가격은 오히려 더 낮아졌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반기 신작 기대감도 많습니다. 신작과 시리즈물을 중심으로 극장가에서 출격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 블록버스터급 해외 영화도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회복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이번에도 대신증권이고요. 이번에는 LG전자를 다뤘습니다. 뉴 LG전자 기업 가치 확대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업 가치 확대의 변곡점이 바로 지금 시점이다라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달았습니다. 기존 B2C 중심의 기업, 그리고 가전기업에서 최근에는 B2B 중심의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건데 기존 목표 주가 14만 원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습니다. LG전자의 기업 가치는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다른 IT 기업들에 비해서 낮은 평가,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장독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LG전자의 기업 가치가 확대될 거라고 본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독 가전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가전기업에서 스마트 솔루션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존 세대에서 성장을 견인했던 핵심 가전들, 에어컨이나 세탁기 그리고 냉장고 이 수준에서 한계점이 많았습니다. 성장 파일을 더 늘려가기가 힘들다는 한계, 그리고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있다는 한계죠. 이것을 구독 가전을 통해서 매출 극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같은 프리미엄 가전을 중심으로 구독 가전이 확대되면 다른 가전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케어 같은 서비스 중심의 추가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기존의 우려점으로 제시가 됐었던 B2C 중심의 매출이 B2B, 사업체 중심의 매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LG전자 생태계인 웹OS입니다. 단순한 TV가 아니라 이제는 플랫폼 사업으로 넘어가겠다는 거죠. OTT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LG전자 생태계인 웹OS로 유인하고 이를 통해서 TV 시장에서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차별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공조 사업의 확대입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경쟁력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칠러 같은 메인 제품, 핵심 제품을 중심으로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냉난방 공조 시스템의 중요성이 데이터 센터 등에서 높아지다 보니까 발전소 그리고 데이터 센터까지 진출하겠다는 역량을 품고 있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강민정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 서영호 차장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결국에는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미국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 출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현재 잭슨홀 미팅에서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파월 의장이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점진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지면서 결국에는 빅컷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위험 감소했고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을 증가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주에 발표가 될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기정사실화가 되었고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일 수 있겠고요.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술주들에 대한 흐름들의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체크해 보실 때는 결국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미국 시장에서의 호재를 반영하는 이 대한 지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들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나 기관 쪽이 좀 더 강한 모습이고 다만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금융투자에 제한적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여전히 한국 시장에 대한 아쉬움은 좀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잭슨홀 미팅이 좀 끝나고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고 이 이후에 수급의 변화가 생기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시장의 강도를 체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에는 실적과 하반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정고점 자리인 21만 1,000원 자리에 대한 돌파 기대감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북미 시장에 대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조정 자리를 이용한 매수 자리로 잡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서영호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스탠바입니다. 이제 장출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40초 막 지나가서 50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또 8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제롬 파월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통화 정책의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9월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50bp 인하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빅컷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칩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함께 3% 넘게 강하게 오르면서 중소형주들도 함께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가면서 상승 출발할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금리 인하 시대로 바뀌고 있는 시장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출발 준비해 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GC인포 박수범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부터 자, 제롬 파월 연준의장 이야기 듣고 어떻게 방향 잡으셨습니까? 네, 일단 잭슨홀 미팅 잘 끝났고요. 관련된 쪽에서 내용들 어느 정도 시장에는 반영되리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금요일 날 한국 시장이 그렇게 빠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선반영이라는 관점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럼 과연 그동안에 안 샀던 외국인들이 오늘부터 다시 금리나 기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냐 물음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 자체적으로는 어떤 대응을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섹터 중심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나 수혜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변화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게 시장의 뜨거운 바이오 쪽이겠죠. 그밖에 신재생 에너지도 금리 때문에 프로젝트가 지연됐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의 변화 그리고 또 2차 전지, 인터넷 소프트웨어, 게임, 로봇 이런 쪽으로도 성장주에 대한 관점들도 다시 바뀔 수가 있겠다라고 보는데 아마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은 부진한 요인들도 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쪽이 다 수혜가 아니라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느 정도 성장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확인되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면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이번 주에 거의 엔비디아 얘기는 거의 한 300번쯤 하면서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나머지 국내 시장에서도 정체된 반도체를 끌어올릴 것이냐 모릅니다. 이쪽도 물론 지금까지 실적 보게 되면 항상 서프라이즈한 숫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좋은 실적 나올 거야라고 보여지고는 있지만 하지만 다들 좋게 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특히 지금 블랙웰 시리즈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어느 정도 완연하게 수정되는 모습들로 이어가면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 어느 정도 좀 단절된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시장의 변화들도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엔비디아 실적은 당일날 플러스 마이너스 7% 정도가 위아래로 움직일 정도로 변동이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애널리스트의 대부분이 다 강력 매수 아니면 매수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무난하게 갈 수 있겠느냐 이것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관련된 특히 블랙웰 시리즈에 대한 변화 이를 좀 더 어느 정도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건설주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의 수혜주를 가장 몸소받고 있는 대표적인 주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업황에 대해서 바닥권 특히 여기서 더 나빠질 게 뭐가 있느냐 그런 관점 쪽에서 어제 나왔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영끌이 거의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정부 가계 모두 다 3,000조가 넘어가는 사상 최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설에 대한 변화를 그대로 이끌어 가겠다는 쪽도 하나의 흐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급 확대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변화 생각하게 되면 그에 따른 건설주의 흐름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는 쪽인데 공격적으로 지금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눌렸을 때 계속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잭슨홀 미팅 이후에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섹터들 언급해 주셨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건설주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박수범 대표도 마찬가지로 잭슨홀 미팅 좀 집중적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확인하셨습니까? 네, 파월 의장이 얘기한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경제 물가 전망이 예상대로 실현된다고 된다고 확인되면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금융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다면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시장은 이번 주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좀 좋지 못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주는 반대의 현상을 좀 기대해봐도 좀 좋지 않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일본 또 BOJ 쪽 총재가 또 한마디 좀 했습니다. 오에다 총재가 한마디 했는데 시장 동향을 고려하면서 금리 인상 기조는 지속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5일 날 같은 게 블랙 먼데이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BOJ의
이제 발언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약간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얘기했다라는 부분들에서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이제 국내 송배전망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이제 동설 변전소 용량을 4.5기가와트로 이제 확대 중인데 이 확대 중인데 지금 현재 좀 약간 민비 현상이라 해야 되나요? 예, 지역적인 그런 이제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작업이 좀 제대로 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자, 이 부분들 여야가 이번 이제 28일입니다. 28일 날 송배전로 변전소의 인허가 관련해서 절차를 이제 대폭으로 간소하면서 전력망 특별법을 통과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이번 주에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 이제 비상 상황이 좀 열렸습니다. 자, 서로 간에 지금 현재 뭐 주말 동안 나왔던 내용들 좀 보게 되면 일단 이스라엘에서 이제 100여 개의 이제 전투기를 통해서 지금 이제 뭐 공격 미리 선제 방어를 좀 했다라면서 이제 선제 공격을 했는데 자, 헤즈볼라가 여기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320기 정도의 이제 미사일을 또 발사하고 서로 간에 이제 교전이 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확전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퀘스천 마크는 좀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확전 관련된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다시 한번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좀 더 이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방위산업주들이 최근에 좀 주가가 계속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 반등이 되었던 어떤 반등이 되었던 간에 좀 상승 전환의 흐름들 한번 기대해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은 어쨌든 뭐 지난주에 이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이야기를 듣고 반등할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이 9월에 금리 인하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아직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일본 중앙은행도 여전히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식의 포인트 시그널이 왔습니다. 자, 어떻게 과연 오늘 시장에서 반영이 될지 상승 탄력이 뭐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양시장 분위기는 좋은 상황입니다. 동시효과 상황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와 확인을 해보시죠. 8월 26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계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됐던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의 연설, 이제는 정책의 변화의 때가 왔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면서 피벗에 대한 기대감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다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피의 탄력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0.6%가량 오르면서 2,718포인트 선 지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역시나 0.4%가량 상승한 776선에서 출발을 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권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강한 상승을 보였던 만큼 SK하이닉스가 1% 이상의 오름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0.7%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2%가 넘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에 대한 모멘텀이 좀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4%가량의 상승, 현대차도 0.7%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 보겠습니다. 기아가 오늘도 0.1%가량 오름세로 출발이 예상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주말 사이 미국 시장에서 올해 전기차로 선정됐다. 그리고 안전성 평가가 최고 등급을 받았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시세 이어가고요.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또 특허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승인 권고 소식에 1%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KB금융은 상승 출발하지만 신한지주는 하락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약바이오주는 조금 다릅니다. 알테오젠이 지난주에 9% 이상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보시죠. 6위부터 10위권을 보게 됐을 때 제약바이오 대부분 좋은 가운데 삼천당 제약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오늘 비침습과 친습 미용기기 일제히 좋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8월 26일 월요일 국내 증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를 듣고 과연 우리 시장이 어떤 반응, 어느 정도까지의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금리 인하의 수혜주가 과연 오늘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부각을 받을 것인가, 제약바이오인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쪽인지 아니면 건설주인지 아니면 그동안 많이 못 갔던 성장주들 중에 시세가 분출할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시장이 코스피는 0.5%대 상승 탄력 보이면서 2,710포인트 선 넘어섰습니다. 2,716포인트 선까지 올라오면서 출발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777포인트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0.58% 상승한 시장의 흐름을 양시장 일단은 동반해서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상승 탄력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일본 쪽에서 또 키옥시아가 상장을 준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런 수혜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1.5%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이런 종목들은 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큰 힘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던 유한양행은 오늘 2% 가까이 상승 탄력 나타내고 있고요. 게임스컴에서 좋은 평가받았는 펄어비스는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6% 넘게 하락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국내 증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주말 사이 미증시 3대 지수 일제 1% 이상 상승했고요.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양 시장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5%가량 상승 출발하면서 2,71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0.56% 오르면서 777선을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국내 증시는 견조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가총액 상위단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상승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삼성전자가 0.2%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3%가량의 강세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역시나 1%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지수단을 좀 견인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SK증권이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다. 목표 주가 120만 원을 유지한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았고요. 오늘 0.2%가량의 견조한 상승 이어갑니다. 셀트리온 역시나 0.25%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대장주들의 흐름은 괜찮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수단과 비교했을 때 상승폭은 다소 아쉽습니다. 오늘 완성차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차가 1.7%가량의 강한 상승, 기아도 0.4%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과 미국에서 안전성 인증 최고 등급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투자 심리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엇갈리는 모습이고요. 탄력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기술주가 좀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주들은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메리츠 금융지주가 1% 이상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흐름이 시가총액단에서 나오고 있고요. 삼성물산 역시나 부산 사직지구에 대해서 재개발에 대한 수주를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오늘 1.3%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단에서는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무려 2%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게임주들이 오늘 차익 매도 물량이 다소 출회됩니다. 크래프톤이 2.8%가량의 하락, 3% 이상의 내림세가 지금 포착이 되면서 게임주들의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LG전자와 지금 시가총액 순위 쟁탈전에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오늘 인터넷 대표주들의 흐름은 그다지 좋진 않습니다. 카카오는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0.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요.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조정을 받았던 만큼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BM이 1.8%, 에코프로도 1.6%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장만 보게 된다면 제약바이오주의 시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었죠. 알테오전이 9%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는데 오늘 0.1%의 소폭의 상승, HLB는 오히려 하락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반면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 이상의 강한 상승부를 켜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제약바이오 중에서 좀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팜이 무려 6% 이상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생물보안법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금 제약바이오의 관계를 다시금 조사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스팜도 관련 수혜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6%가량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삼천당 제약 셀트리온 지금 0.7에서 0%가량의 오름세, 클래시스도 0.7%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시세를 분출하고는 있습니다만 큰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은 지금 포착은 되지 않고 있고요.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차익 매도 물량 나오고 있는 가운데 펄어비스가 무려 7% 이상 빠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우선 가장 시세가 좋은 업종은요, 금융업종입니다. 오늘 금융업종이 1.6%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보험과 그룹 지주사, 건설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 업종군들이 오늘도 좀 시세를 내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세가 괜찮았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2등 업종으로 눈에 띄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을 받으면서 WTI가 또 다시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1%가량 업종 상승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학과 건설, 철강, 금속 지금 고금리 시장 속에서도 좀 업황이 안 좋았던 업종을 중심으로 오늘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출발 상황 함께 알아봤고요. 그럼 전문가들은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일단은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 초반에는 뚜렷한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60억 원 가까이, 기관은 3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7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함께 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 참고를 해주시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역시 외국인이 18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지금 조금 전에 순매수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17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오늘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1,32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1,325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자, 이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민수 대표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원달러 환율이 좀 급격하게 내려오는데,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면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시장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들어올까요? 그게 가장 큰 문제겠죠. 일단 지금 한국 증시는 일단 기대 자체를 하고 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작과 함께 그냥 살짝 반등하는 듯 하다가 상승폭을 다 줄이고 있는 모습들인데, 대표적인 수급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물 1,000개도 안 사고 있고요. 현물은 460억 매도. 이게 무슨 원화 강세를 기대하는 매수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 크게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섹터 쪽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보합이네요. 예, 속이 탑니다. 예, 이런 쪽에서 봤을 때 특히 섹터로 보게 되면 지금 그래도 철강 금속 쪽이 오늘 제일 강한 모습들이고, 내부적으로 사마알미늄, 알루코 이런 약간 비철 금속 쪽에서의 종목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를 좀 견인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금융주가 그 다음을 강세를 보이는데 갑자기 신한지주가 급등합니다. 아까 7%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화학, 운수창고, 전기전자 이런 쪽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업종의 상승률이 1%가 다 안 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 쪽에서
오히려 내수 관련된 쪽의 종목들 워낙 강세면은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또 후퇴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그리고 서비스업, 운수장비, 종이목재 모두 다 약한 모습들을 시장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제대로 된 구심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속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게요. 시장의 기대만큼 많이 올라오진 않고 있어요. 삼성전자 지금 거의 보합으로 다시 내려오고 상승 하락 전환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도 탄력 많이 줄었고요. 반면에 2차 전지가 그래도 오늘 좀 힘을 내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3% 넘게 상승하고 있고 삼성 SDI도 1.5%,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함께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조금씩 이제 한 종목씩 상승 전환이 나타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가 4% 넘게, ST팜 역시 10% 가까이 상승세, 그나마 좋은 흐름입니다. 자, 그럼 박수범 대표님과 금리 인하 수혜주로 어떤 업종들을 저희가 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뭐 금리 인하라면 이제 시크니컬한 종목들을 업종을 좀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하게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난주부터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수급이 잘 들어오는 흐름들이었고 지금 현재도 보게 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SKC 같은 경우에도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동박을 만드는 회사가 또 있죠. 여기에다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지난주 움직임이 좋았는데 오늘도 지금 3.7% 올라가고 있고요. LG 엔솔 같은 경우도 4.4% 정도 올라가고 있고 LNF도 지난주에 좀 테슬라가 크게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좀 금리 올라 급반등하는 흐름들이었는데 LNF 같은 경우에도 그 영향을 좀 받아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뭐 석유화학 쪽으로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탑10 안에 들어가는 국내에서 유일한 회사인데 LG화학이 지금 현재 3%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물론 2차 전지에 관련된 소재와 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올라간다라고 좀 보이시고요. 아무튼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코스모 신소재도 움직이고 있고 삼성 SDI도 움직이고 있고 일단 2차 전지가 일단 반도체보다는 좀 강합니다. 지난주부터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기저효과에 따른 이제 반등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이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반도체보다는 지금 이제 2차 전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포트폴리오에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좀 2차 전지를 좀 담아 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신한지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도 좀 올라오고 있고 KB금융도 좀 올라오고 있고 물론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이제 수혜이기도 하고 그리고 건설 경기가 좀 좋아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주담대에 따른 지금 현재 예대 마진도 지금 상당히 좀 높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대출도 또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금융주들이 지금 현재 돈을 엄청나게 잘 벌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부분에서 금리 인하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런 거 별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좋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자, 이런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롯데케미칼도 그동안 좀 시장에서 계속 소외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지난주부터 조금씩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지금 현재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약 1% 정도의 반등을 좀 보여주고 금호석유도 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듯이 시크니컬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지금 반도체만 좀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 보게 되면 다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실적도 있다 보니까 급하게 대응을 안 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현물에 있어서 매수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최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매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의 수급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른 업종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이제 좀 관망세가 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 쪽에서 매수가 조금 강하지는 않아요.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야 손바닥 뒤집듯이 온데진데 또 뒤집어질 수 있다. 수급들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반도체도 일단 좀 다들 홀딩하시고 좀 더 추가적인 움직임들 좀 기대하면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어쨌든
오늘 2차 전지가 그래도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이고 금융주들이 또 어느 정도의 시장의 방어력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말 사이에 또 정부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대책들을 내놨죠. 이러면서 전기차 인증제를 10월부터 실시할 것이고 전기차 배터리 공개를 의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국내 배터리사들이 좀 반사이익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평가들도 함께 좀 믹스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과 종목들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검색 많이 하고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함께 고은별 앵커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 15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섹터는요, 냉각 시스템과 관련된 섹터입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4분기 출시될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에 액체 냉각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액침 냉각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 오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열폭주에 대한 검색 빈도 오늘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그러한 방안들이 공개됐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관심도는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유가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솟으면서 유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 속에 아무래도 유가 관련된 섹터에 대한 검색 빈도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가와 연관돼서 가스 관련된 섹터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유가 가스 섹터 자체 전반적으로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풍력 섹터에 대한 검색 빈도도 뜨겁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이제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죠. 친환경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로 인해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풍력 관련 기업들이 오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기록적인 선거 자금을 모집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주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선 가상 대결을 했는데 7%포인트가량 앞서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싱크풀을 통해서 지금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봤고요. 이어서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오름폭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요, KN솔입니다. 현재 구간 20%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SGA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17%가량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 재개 소식 속에 매수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램 같은 경우에는 열 폭주와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기업이죠. 오늘 17%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란텍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로 오늘 모멘텀을 받습니다. 전환사채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투자 심리가 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석유, 가스 관련 기업들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중앙에너비스도 13%가량의 상승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풍력 관련 기업입니다. 오늘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바이오 관련 기업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석유, 가스 관련 기업들 그리고 개별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들의 시세가 눈에 띄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빛 레이저가 18%가량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열폭주 관련돼서 오늘 배터리 관련 기업들 매기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기술이 오늘 1%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공개 매수 소식 속에 강한 상승 보였던 한화갤러리아 오늘도 1%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기업들 오늘도 차익 매도 물량 나옵니다. 랩지노믹스와 휴마시스 거래량은 실리곤 있습니다만 현재 구간 4에서 2%가량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한양행은 현재 구간에도 거래량 실리면서 4%가량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아쉽지만 상승 탄력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락하는 종목들도 개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개장한 지 20분 정도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앞으로의 스탠스 이런 것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2차 전지나 바이오가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4% 넘게 상승 탄력 더 높아졌고요. 코스닥에서는 리가캠 바이오나 그리고 ST팜 같은 종목들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 유한양행과 또 오스코텍 같은 종목들도 지난주에 빅 이슈 한번 터뜨리고 나서 조금 쉬어가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조용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4% 넘게, 오스코텍 3% 넘게, 유한양행 우선주도 오늘 10% 넘게 계속 상승세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과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들 볼게요. 자, 이제 금리 인하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어떤 종목들 더 자세하게 보면 좋을까요? 네, 반도체가 탈락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바이오, 2차 전지과 관련된 쪽들이 좀 부각을 받는 모습들인데 일단 관련돼서 바이오 쪽에서는 지금 오늘 ST팜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겁더니 이제 몇 번의 수주를 확인하면서 주가가 좀 가볍게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ST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생물보안법 관련된 쪽이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9월 말에 하원에서 준비를 해서 통과를 이어갈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그쪽에서 2032년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간 많이 남았는데 뭐라고 보는 게 아니라 기업들은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그런 과정 쪽에서 나오는 ST팜의 또 mRNA 관련된 쪽이나 올리고당은 먼저부터 시작을 했었고 거기서 나오는 순차적인 또 수주 흐름들이 빨라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을 수가 있겠다는 쪽에서 단기적으로는 약간 부담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개별적인 종목 중에서 SAMG 엔터란 종목이 눈에 띕니다. 네네. 벌써 시작과 함께 강하게 움직였고 지금 한 7%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딸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이라고 하시게 되면 다 아실 겁니다. 그 캐치 티니핑, 파산핑이라고 불리죠. 이쪽이 이번에 영화가 개봉됐는데 사랑의 하추핑 이게 7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제 딸이 빨리 큰 게 다행입니다. 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거기서 이번에 또 메탈 카드봇 이것도 또 다시 시리즈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단기 모멘텀이 강화되는 모습들 쪽에서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들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직전 고점대에서 그래도 성장주와 관련된 쪽에서 성장의 모멘텀들의 스토리가 맞아가는 종목들은 탄력받는다라는 관점들 금리 인하 시기에 나올 수 있는 개별 종목의 특징이죠. 잘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코오롱 글로벌이 강세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도 탄력받으면서 10%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해리스 관련주 또 해리스의 선정과 함께 특히 돈을 많이 모으셨더라고요. 후원금을요. 그와 함께 금리 인하의 수혜주까지 이어지는 신재생에너지의 변화까지 보게 되면 CS 윈드 강하고요. 그와 함께 코오롱 글로벌도 재부각을 받고 게다가 코오롱 글로벌은 개별적인 모멘텀 대왕고래 프로젝트와도 또 연결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결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까지 김민수 대표님이 좋은 종목들 선정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박수범 대표님과도 확인해 볼 텐데 자, 반도체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 견조한 좋은 의견을 주고 계신데 오늘 시장 일단은 금리와 관련된 언급 나온 이후에는 2차 전지 쪽에 비중이 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한번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움직임이 그렇게 뭐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있지는 않는데 지난주와 좀 약간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좀 금요일 날 좀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좀 강했습니다. 매도세가 이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좀 강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에 대한 이제 좀 보고 좀 대응하자라는 이제 관망세가 좀 강했던 부분들이었다 보이지고요. 이번 주에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또한 좀 보고 좀 대응하자라는 관점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크게 조정도 받지도 않고 크게 그렇게 해서 올라가지도 않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키옥시아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지금 현재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라는 게 또 한번 또 불타오르면 또 금방 또 매수를 또 강력하게 또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일단 좀 현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얼마나 컨센서스보다 좀 잘 나올 것이냐, 뭐 그것과 좀 비슷하게 나올 것이냐, 뭐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 외 보자면 뭐 반도체 뭐 선단 공정 쪽도 마찬가지고 패키징 쪽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주가가 어느 지점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좀 나와줄지를 좀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없으신 분들 같은 게 좀 매수를 해야 되고 아니면 있으신 분들 같은 추가 매수 시점을 좀 잡아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으로 이제 모든 게 종결되면서 제가 보는 관점은 상승적입니다. 하락 쪽은 절대 아니고요. 업사이드는 상당히 좀 열려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뭐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피크아웃이다, 피크아웃이 아니다.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AI 칩이 뭐 700만 대 이상이 판매가 될 것이다. 뭐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 실적이 기대된다.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뭐 3분기 실적은 다들 좋게는 보고 있지만 4분기 실적이 좋을까 안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 다들 지금 현재 좀 눈높이를 좀 낮추는 분도 있고 눈높이를 좀 더 높이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좀 분분하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좀 엔비디아 실적을 좀 확인하고 대응하자는 게 좀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일단은 좀 엔비디아 실적 확인 이후에 외국인들의 네. 수급들이 개선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고 기다리는 상황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봐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일단은 코스닥은 하락 전환했고요. 코스피는 약보합권 수준까지 많이 내려왔어요. 아쉬운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대비책을 세워야 할지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 김민수 대표님부터 알려주시죠. 네. 시장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수급이 약한 시장에 대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짧게 그리고 또 해당되는 섹터 오늘의 강한 섹터 쪽으로만 챙겨 나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변화 또 이번 주부터 저희가 또 추석 전을 앞두고는 항상 시장이 좋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금투세 관련된 것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어떤 강한 유동성이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들 생각하게 되면 일단 좀 조심조심 그리고 또 현금 갖고 있다가 기회가 될 때만 대응하자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일단은 이번 주에는 대응책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의 키포인트는 뭘까요? 네, 일단 뭐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뭐 지금 현재는 아주 소극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고 뭐 선물 쪽도 마찬가지고 현물 쪽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소외되었던 업종들이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현재는 좀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냥 그대로 좀 홀딩하는 관점으로 관망하는 관점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시장에 대한 코멘트까지 전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과 또 개장 상황 함께 분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좋은 시세 보여줄 수 있는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안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볼까요?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일단은 뭐 실적도 괜찮게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어떤 모멘텀 더 저희가 집중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4년 전에 미얀마 가스전 탐사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완전한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난 그런 회사입니다. 그동안 그 다른
동종업종 다른 업체들과는 달리 지난 4년 동안 계속해서 적극적인 에너지를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왔는데요. 이에 따른 그 성장이 투자에 대한 회수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도래하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꾸준하게 이익 성장이 큰 폭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 그 신규 탐사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말레이시아와 호주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 동해 가스전에서의 탐사 결과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결과에 따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큰 폭의 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한 신의 가스전 개발 사업자로서 국내 사업 참여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런 관련된 뉴스 플로우에 따라 주가 변동성은 나타날 수가 있지만 사업 참여와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에 따른 그 주가 상승은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오늘 일단은 좀 3%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가격 구간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한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65,000원, 손절가는 4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한번 접근해보는 전략 저희도 적용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함께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실적도 2분기에 잘 나왔고 이제 뭐 대한고래 프로젝트나 에너지 관련 사업 이야기는 연말까지 계속 이야기들이 이슈가 불거질 테니까 한번 상승의 전환을 기대해보자라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잘 공략해보시고 추세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주간 증시온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AI 거품론을 불식시키거나 아니면 더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 역시나 이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미디어스피어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시장에서는 실적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박사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시는지요? 네, 실적도 중요하고 가이던스도 대단히 중요하다 보고 있어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 있었던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발표만큼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주식시장의 하반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거품에 있어서 나머지 빅테크라든지 S&P 500이라든지 이러한 주가에 줄 수 있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실 긴장감 속에서 이번 수요일 있을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있을 저녁에 있을 엔비디아의 이 실적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월가의 이 컨센서스는 합의는 실적이 약 전년도 동기변 대비 한 106% 오를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실적에 대한 어떠한 기대치가 낮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던 메타나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메타나 알파벳 같은 경우에 AI에 대한 과잉 투자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주가 배역은 얘기했냐면 AI에 대한 과소평가의 위험보다 과대 투자, 과소 투자의 위험이 과대 투자의 위험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메타의 주가 배역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경쟁적으로 미국의 빅테크들이 특히 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에 알파벳, 메타 이 4대 기업이죠. 4대 기업이 엔비디아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 40%였기 때문에 이 4개 기업이 어떻게 투자하냐가 중요한데 이미 과잉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이거는 파이낸셜 타임즈도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과잉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매출 상승이라든지 매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서의 또는 뭐 EPS라든지 그러니까 주식당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낮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여기는 이미 가격이 선반영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번 주 월, 화, 수에 걸쳐서 문제는 가이던스죠. 가이던스에서 3분기 가이던스라든지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가장 투자자들이 관심 있어하는 것은 블랙웰입니다. 블랙웰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면 원래 4분기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블랙웰이 만약에 내년 1분기로 연기가 된다면 이것이 3, 4주가 연기가 되는 건지 2, 3개월이 연기가 되는 건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죠. 3, 4개월 정도는 시장에서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미국의 빅테크들도 블랙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매출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려나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2, 3개월 늦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블랙웰 매출은 증가하겠지만 이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거고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대기 수요가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배정해뒀었는데 블랙웰이 생산이 지연된다라고 한다면 블랙웰을 기다리게 되는 그러면서 H백을 구매하지 않게 되는 이러한 대기 수요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가이던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블랙웰의 생산 시점이 어떻게 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내년까지 이연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충격은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지금까지로 좀 강하게 상하방 압력을 좀 받았었고요. 이번 역시나 10% 이상의 변동폭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통계적으로 볼 때 항상 지난 1년 동안 엔비디아는 12% 정도의 상하로 움직였던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저는 가이던스라는 거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출에 대해서 월간을 의심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2분기의 총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이던스는 지금 월가도 모르는 거거든요. 즉 생산의 내부 정보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닝콜에서 분명하게 얘기가 나올 거고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질문이 있을 거고 여기에 젠슨 왕이 어떻게 답변하는가. 물론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AI 물결은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중심축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결코 엔비디아가 지금 곳곳에서 구글도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 구글에서 만든 텐서플로우 칩을 쓴다든지 AM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채티를 인수하면서 엔비디아를 압박한다든지 다양한 압박 수단은 존재하고 있지만 지금 반도체, 즉 데이터 센터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0%에 달하고 있고 이러한 빅테크들이 이러한 AI에 대한 계속해서 과잉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AI에 대한 어떠한 큰 산업적인 어떠한 큰 물결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 일부 뭐 미국의 투자 전문가들의 어떠한 파티가 시작됐는데 이제 저녁 8시도 안 됐다. 파티는 새벽 2시나 4시까지 하는데 그래서 8시도 안 됐다라는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 가능성들은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얼만큼 블랙웰의 생산에 있어서 쉬어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도 발표하는 날 만약에 쉬어가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엔비디아의 주가의 변동폭은 같이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크게 10% 넘게 하락을 하거나 상승하거나 이런 결과를 지금 만약에 2, 3주 정도가 나온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2, 3주보다 길어진다고 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한 달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엔비디아가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데 그 액침 냉각을 또 적용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액침 냉각이란 기술이 무엇인지도 되게 궁금하고요. 우선은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AI 이 반도체 칩, 데이터 센터 이 칩에 대한 AI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어보셨겠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에너지는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이 칩에다가 공급하는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냉각하는 데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물 수요도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에어컨 방식, 즉 바람을 집어여서 찬바람을 집어여서 냉각시키는 방식이 핵심적인 냉각의 방법이었다라면 이번에 엔비디아가 발표한 것은 물론 이것은 모든 엔비디아의 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블랙웰에 이것의 렉
이 블랙엘이 들어가는 컴퓨터에 물을 직접 집어여서 차가운 물을 집어여서 냉각을 시켜서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키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액체 냉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지금 가장 큰 논쟁이 되고 있는 에너지 수요를 조금은 어느 정도 누를 수 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IEA,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약 2024년 대비 2026년이 2배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모건 스탠리나 이러한 업체에서도 어떤 데서는 심각하게 3배 정도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 매년 지금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50개에서 100개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짓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지금 이 아리백에도 가입되어 있다는 부분들도 존재하고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지금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노스캐롤라이나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또는 펜실베니아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가 많지 않아요. 아리백이 가입됐다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테슬라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탄소 배출권을 사게 됩니다. 탄소 배출권 어디서 사냐면 미국으로 치면 너바다에서 사고 노르웨이에서 사고 심지어는 인도에도 사갖고 와서 우리는 100% 넷제로를 만들었다. 넷제로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넷제로라는 것은 심지어는 나무를 심고 한쪽에서 CO2를 방출해서 이것이 2개가 해가지고 0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빅테크들은 이미 특히 메타는 자기네들은 0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실제로 로케이션 베이스, 즉 펜실베니아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 데이터 센터에서 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생시킨 것만큼 너바다와 노르웨이와 인도에서 사서 상충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이 1990년대에 만들어진 룰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고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로케이션 베이스, 그 데이터 센터가 있는 곳에서 넷제로를 만들어라. 뭐 이런 식의 논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과 관련된 논의들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건 뭐냐면 에너지 부분, 계속해서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예상 밖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AI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는 것은 지금 빅테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을 만약에 엔비디아가 해결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AMD라든지 다른 경쟁 상품을 쓸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라든지 지금 AMD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엔비디아하고 경쟁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은 대단히 강력한 두 번째 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쿠다라든지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의 엔비디아의 해자가 형성되어 있고 이 부분들은 지금 인텔이라든지 AMD에서 계속 구글에서 추격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성만큼은 아직까지는 사실은 비등비등했었는데 블랙웨일 자체가 에너지 효율성이 좋아졌고 여기다가 이 냉각 방식의 액체 냉각 방식을 쓰게 된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강력한 해자 방어막들을 구축하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독주가 더욱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에너지 효율성을 높였다만 보실 것이 아니라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받고 있는 사회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압박에 대한 것을 배려한다면 이것은 엔비디아의 주가 기업 가치에도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주가 만약에 이번 기술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된다면 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엔비디아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그 갖은 압박 속에서도 AI와 관련된 기술력을 좀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AI 칩 성능에 필적할 만한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과연 필적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우선 이것이 이제 8월 16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가 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신뢰를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팩트 체크를 대단히 잘하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에 8월 16일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센드 910C 작년에 나왔던 게 910B였는데 이거는 대단히 H100에 비해서 대단히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걸로 나왔는데 이번에 나왔던 C는 거의 대등하다. H100과 대등하다. 이건 H100은 물론 아직 블랙엘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현존 시장에서 판매되는 AI 칩 중에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엔비디아의 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과 대등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계가 지금 대단히 놀라고 있는 거고 미국 내에서도 정부 내에서도 미국이 지금 중국을 규제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정책적 실패 아닌가 이런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셔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가 R&D 단에서 만들어내서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통신사라든지 인터넷 기업들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성능이 좋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는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즉 그냥 연구실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연구실에 나오는 것이 아직 양상되기 직전에 중국의 통신사와 중국의 바이두라든지 인터넷 기업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테스트를 보고 있는데 그 퍼포먼스가 H백하고 준하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양산은 어디서 하냐면 여러분 SMIC에서 하죠. TSMC의 중국 버전인 SMIC에서 하게 되는데 SMIC가 문제는 작년에 하웨이의 910 어센드 910B를 생산할 때 네. 수율이 20%였어요. 그러니까 즉 100개를 생산하면 20개만 쓸만하고 80개는 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수율이라는 거죠. 이 수율을 과연 업그레이드 시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는 거기 때문에 과연 올해 9월, 10월부터 양산을 한다고 하는데 양산량이 얼마나 될지 이건 지금 아직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에 대한 제재가 정책 실패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 박사님께 해주셨는데 오히려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트리거를 준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우리도 2019년 그런 경험이 네. 있죠.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 네. 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서 한국의 그러한 부분의 기술력이 증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재 부품 장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미국 정부가 중국에 가하는 앞장이 엔비디아 제품 모두가 판매가 불매를 시키는 건 아니죠. H20이라고 하는 좀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제품을 팔게 하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9세대 버전인 HBM2E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생산량의 30%가 지금 이미 중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출은 되고 있는데 성능이 떨어진 것이 수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칩 전쟁, 이 칩워라는 쓴 이 저자 네.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정책이 중국의 어떤 AI 산업을 전반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기여에다가 모래를 뿌리는 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모래 뿌려서는 당연히 기여는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가네요. 중국이 스톱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2차 단계에서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네덜란드에 있는 ASML 네. 이 기계의 수출을 완전히 중국에 금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ASML은 쉽게 대출될 수가 없죠, 여러분. 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도 만들었을 거고 ASML은 전 세계 지금 유일한 기계고 보통 그 장비 하나에 그건 밀수도 불가능하죠. 지금 H백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서 유학생들이 하나씩 배낭에다가 지금 하나씩 밀수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ASML은 우리가 2층 버스 크기만한 기계고 거기 들어가는 부품도 10만 개가 넘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만약에 중국의 공급을 멈추게 될 경우에는 중국이 과연 자립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심은 있습니다만 현재 이미 구매해 놓은 HBM2E라든지 삼성전자에 그리고 기존에 구매해 놓았던 다른 장비들에 의해서 ASML 장비에 의해서 H10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블랙엘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소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H100까지만 간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자립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정말 놀랍습니다. 범용은 물론 사실 HBM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앞서가는 기술 격차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이것조차 좀 따라잡히는 게 아닐까라는 좀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삼성이라던가 SK 같은 경우에는 또 앞으로 어떻게 좀 전략을 잡아야 될지.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네. HBM 시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생산했던 HBM2E의 전체 생산량의 30%가 중국에 수출이 됐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아마 다음번에는 미국에 의해서 막히겠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반도체 공장도 있고 네.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엔비디아도 대단히 난처한 입장인 것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20%가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예를 들면 하웨이에 의해서 어센드 912C가 SMIC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한다라면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매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20%가 연간 매출의 20%가 네.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도 적지 않은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매출이 줄어든다는 건 연동되어 있고 네. 자체적으로도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 엔비디아를 통해서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는 적지 않은 충격이 가해질 거라고 보는 거고 이것이 2025년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기술 개발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들에게도 그 여파는 좀 고스란히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견제가 좀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이고요. 우리도 기술력 개발을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반도체 시장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겠죠. 과연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진행되는 컨퍼런스 콜에서 블랙엘에 대한 생산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 지금 박사님께서는 한 달 이내로 잡으면 시장이 소화가 가능하고 그 이후로 잡으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언급한 만큼 이 부분을 좀 투자 삼으시는데 지표로 삼으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사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앞서서 엔비디아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는데 이번 주에 결국에 우리 시장의 향방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방향을 잡아보고 투자 전략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오늘 시장 마켓나우 2부, 3부까지 함께 계속하시면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